안전과 위험 어떤 선택할 것인가? 인간과 비인간이 하는 더벅이 성격이 아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도로 헌신을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시각은 너무 비상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제품 기술 이념에 헌신함으로써 도박을 한다. 분명 이런 차이가 인간과 비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로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그런 차이야말로 비상적인 것이고 둘 사이에는 아주 깊은 유사점이 있다. 오늘의 세상이 단세포 유기체들이 살았던 30억 년 전보다 더 안전하고 더 예측 가능하며 덜 위험할까? 인간의 삶의 형식을 살펴보자. 다른 유기체들처럼 우리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폐기물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동물들보다도 더 오래 덜 고생하며 덜 건강한 생을 산다.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것은 기술 덕분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우리들은 유기체들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폐기물도 더 많이 배출을 한다. 핵에너지를 우리는 화석 연료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지구를 오염시킬 수도 있다. 수십억 명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도박은 단지 일부에 불과하다. 사람들만큼이나 많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무엇이 정말 좋은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이 없다. 서로 반대라고 생각했겠지만 안전과 위험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통해서이다. 삶과 죽음의 패러독스. 방금 전 나는 빠진 머리카락 한 올, 또 낙엽, 떨어지는 낙엽과 빠지는 머리카락은 단지 외면적으로 유사한 현상이 아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머리가 되고 나무는 겨울을 준비한다. 나뭇가지를 보면 사이사이에 작은 혹처럼 튀어나온 마디를 볼 수 있다. 이 마디는 잎이 나오는 싹이 있던 부분이다. 이 마디는 또한 나뭇잎을 가지에 붙이는 악교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집이기도 하다. 나무와 다르게 머리카락은 모낭 속에서 형성된다. 자란 머리카락 줄기를 보호하고 머리카락이 나오는 세포들을 품고 있는 조직의 외피 부분이 바로 모낭이다. 모낭은 성장이 퇴학이 휴면기의 3단계 주기를 거친다. 몇 개월의 휴면기를 거친 후에 모낭은 다시 새 머리카락을 기른다. 그러면 3단계 주기가 되풀이된다. 나뭇잎 마디의 악요띠 세포나 모낭 세포들은 죽은 이유가 단지 늙어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인 생각이다. 결국 영원한 것은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왜 나뭇잎 마디의 악요띠 세포나 모낭 세포들은 늙어 죽을까? 나무와 인간의 몸에 있는 수십억 개의 다른 세포들은 왜 나이가 많이 들어도 죽지 않는 걸까? 결국 나뭇잎의 악요띠 세포와 모낭 세포들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이들의 죽음은 노화에 따른 죽음이 아니라 자살이다. 나뭇잎 마디의 악요띠 세포들은 죽기 전에는 상태가 아주 좋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이들은 폭탄 같은 파괴력을 가진 복잡한 단백질 기질을 활성화시킨다. 이 단백질 기질은 세포를 말 그대로 산산조각낸다. 모낭 세포들도 비슷한 기질을 이용해서 집단 자살한다. 나무가 겨울을 준비할 때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본 나는 빠지는 머리카락은 무슨 징조일까 하고 생각했다. 세포 자살은 매 순간 일어나는 죽음의 탄생. 세포의 자살은 특히 흔히 해포 예정사 혹은 아포토시스라고 알려져 있다. 오히려 세포 자살은 또 유기체 형성의 필수 과정이다. 동상을 조각하는 이런 대리석 블록을 쪼아내서 원재료의 대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이와 비슷하게 한 유기체를 만드는 일은 세포들 종종 대부분의 세포 제거하는 작업이다. 대리석 만들듯이 모든 대형 유기체들은 생존을 위해서 정교한 수송망에 의존한다. 나무도 마찬가지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우리의 손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유사하다. 우리의 손이 유연한 도구인 것은 손가락이 떨어져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손을 유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움직여야 한다. 우리의 손처럼 복잡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살아있는 신경망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만들어진다. 처음에는 이 신경망도 마구 뒤엉켜 있었다. 이때 신경망을 구성하는 각 근육세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신경세포를 갖는다. 다행히 우리의 몸은 출산 즈음하여 이런 혼란을 해결한다. 바로 수백만 개의 신경세포 자세를 통해서다. 각 근육세포에 붙어있던 신경세포들 중에서
하나만 남고 모두 죽는다. 이들의 자세는 헌재된 메시지를 막아서 신체의 움직임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애초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신경세포들은 충분한 신경망을 만드는 제 역할을 했을 뿐이다. 애초에 풍부한 본질을 가지고 형체를 만든다는 원칙은 사람의 행동을 관장하는 세포뿐만 아니라 사람의 지각을 관장하는 세포에도 적용이 된다. 사람의 눈이 대표 사례다. 한 유기체의 형태와 기능의 완전한 변형, 변태는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현상이다. 이런 모든 사례들은 유기체의 형성과 관련된 것이다. 일단 완성되면 변하지 않는 조각품과 또 다른 점 하나는 많은 유기체들을 살면서 계속 자기 몸을 바꾼다는 것이다. 자살세포들 중에서 일부는 전체의 위험이 될 수 있는 세포들임에 분명하다. 암세포가 될 수도 있었고 심각한 DNA를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었으며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는 많은 세포들은 아주 정상적인 세포들이며 이들 정상적인 세포들의 자살은 살아있는 조각품을 유지하는 과정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들의 자살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몸속에서 1년간 죽는 세포들의 무게를 합하면 여러분의 몸무게와 같다. 세포 대화, 자살 명령과 자살 수용, 세포들은 어떻게 자살하는 걸까? 자기가 죽을 때에 어떻게 하는 걸까? 거의 모든 경우처럼 세포 자살 과정에도 커뮤니케이션이 등장한다. 그래서 누가 무엇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건가? 그 주인공은 바로 세포들이다. 이런 대화들처럼 세포 자살이 이르는 세포들의 대화도 두 개의 분자로 시작이 되어진다. 이렇게 계속 파고드는 형태의 변화는 궁극에는 세포의 죽음에 이르게 된다. 변화된 단백질 중에서 일부가 세포를 자르는 칼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 단백질이 새로운 형태를 갖게 되면 그들을 활성화된 효소 단백질로 바꾸는 새로운 표면이 만들어진다. 죽어가는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자살하게 되었든 간에 말 그대로 세포가 조각조각 찢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의 세포 몸체와 분명한 경계를 가진 체일적인 개별 세포가 세포적 잔해들 내부에서 작은 방울 모양의 파편들로 폭발하는 것이다. 이런 세포의 죽음이 정말 자살일까? 결국 세포의 죽음에는 세포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앞으로 또 시설을 세포 자살로 보내는 것은 물론 시각의 문제다. 그러나 적은 세포 자체가 자신의 죽음을 유발하는 파괴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자. 다른 세포들은 그 세포를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세포의 자살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할 뿐이다. 끝없이 되풀이 되는 파괴와 창조, 유기체가 세포들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조각품이라면 세포는 분자들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조각품이다. 세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단백질을 예로 들어보자. 1분마다 하나의 세포는 3000개 이상의 동일한 단백질을 복제해낸다. 이 모든 단백질은 복잡한 아미노산의 띠로 이루어져 있다. 한 세포가 수천 종의 단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1분마다 그 세포가 창조하는 단백질의 수는 수백만 배가 된다. 그러나 이들 단백질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 오래 살지도 않는다. 오래 살아봤자 며칠이며 많은 경우에는 몇 분밖에 못 산다. 그래서 단백질의 생은 어떻게 끝나는 것일까? 소수의 단백질은 그 기능을 멈추면서 일종의 자연스러워하지만 대부분의 단백질은 자연스러워 죽지 않는다. 다른 단백질, 즉 효소 단백질의 파괴 작용으로 죽임을 당하는 게 대부분이다. 세포와 달리 대부분의 단백질은 자기 파괴적이지 않다. 따라서 단백질도 세포처럼 살 때와 죽을 때가 있다. 몸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처럼 세포 아닌 수많은 부분들은 끊임없이 분리되고 대체된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즉 먹이는 항상 변한다. 헤엄치는 박테리아는 주변의 액체에서 먹이를 구하고 식물 뿌리는 주변의 토양에서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는 혈액에서 먹이를 구한다. 그러나 세포 형태와 관계없이 세포의 먹이는 끊임없이 바뀐다. 이처럼 항상 바뀌는 먹이는 변하는 세상의 여러 측면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세포 주변의 온도도 항상 변한다. 이런 단백질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특히 치명적이다. 따라서 주변에 더우면 세포들은 다른 단백질에 붙어서 과다한 열로 발생한 피해를 수리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또 다른 사례는 세포의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이런 독성물질이 가까이 올 경우에 세포들은 독성물질을 중화하는 해독제를 만들어낸다.
방사능에 노출되면 혹은 단지 햇빛에 노출되어도 세포의 DNA가 손상되기 때문에 세포는 이를 수리할 DNA 복구 단백질이 필요하다. 단백질과 세포에서 발생하는 이런 파괴적인 창조 과정을 정리하기 위해 생명체의 구성 부분을 창조하고 파괴하는 화학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자연사의 원인은 파괴적인 창조는 신체 조직에서부터 세포 그리고 세포의 가장 작은 부분들에 이르는 모든 미시 구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DNA 살아있든 죽어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일부 세포 폐기물은 매우 위험해서 즉시 중화해야 한다. 이런 폐기물은 다른 분자를 만들면 모두 파괴해버리는 자살군자 폭탄인 활성 군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에너지와 폐기물은 수명을 결정하는 공식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수명을 결정하는 공식의 또 다른 부분은 유전자다. 비슷한 생활 형식을 가진 같은 종의 유기체들은 비슷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따라서 비슷한 양의 노폐물을 만들어낸다. 첫째 특정, 유전자에게서 발생한 돌연변이가 노화를 크게 늦추거나 촉진할 수가 있다. 유전자가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한 가족의 수명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사의 유일한 원인이 노폐물만은 아니다. 유기체 자체와 그 DNA가 모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다세포 유기체의 세포 자살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 죽음인 반면에 여러분이나 나의 죽음의 목적이 분명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죽음의 혜택들, 어떤 근력이나 근집에 속해 있다 해도 유기체들은 결국 죽는다. 저마다 죽음은 다른 유기체에 도움을 준다. 죽음에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연 선택은 약간이라도 다른 유전된 삶의 양식을 가진 유기체들이 있을 때 진행된다. 덜 성공적인 삶의 양식을 가진 유기체는 더 나은 삶의 양식을 가진 유기체보다도 일찍 죽거나 적은 자손만을 남긴다. 약간 다른 삶의 양식들이 서로를 대체하는 종 내부의 죽음을 고찰하는 이 순간에도 종 자체의 죽음이 생명의 역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창조의 대가는 죽음이다. 인간의 생활, 문화, 간섭, 기술, 경제, 과학의 노력에도 비슷한 원칙들이 적용이 된다. 이는 삶의 양식을 아주 대략적으로만 묘사한 것이다. 기생생물들의 삶의 양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세계관을 구현하고 있다. 이런 원칙은 다른 모든 유기체들과 그들의 삶의 양식에도 적용된다. 모든 유기체는 세계에 대한 수많은 가설과 세계관을 구현한다. 이런 시각과 볼 때 유기체들은 살아있는 세계관이다. 삶의 양식이라는 전력의 효용성이 헤엄치는 박테리아처럼 아주 분명하든 연어처럼 모호하든 간에 모든 유기체들의 삶의 양식은 어떤 세계관에 기초한 성공한 전략들이다. 하지만 비인간 유기체들의 전략과 가정들은 인간의 가설, 전략, 사업, 계획과 다르지 않을까? 우선 비인간 유기체들의 전략과 가정들은 문서화되어 있지도 않고 구두로 전달되지도 않는다. 이들의 전략과 가정들은 정교한 사고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각인된 것이다. 이들 유기체들은 그 자체가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에 관해 인간의 잘못된 생각, 이론, 사업, 계획 등은 직접적으로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과 비인간 유기체들의 세계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비상적이지만 이 두 세계관의 공통점은 매우 심오하다. 인간의 세계관과 비인간 유기체들의 세계관의 두 번째 근본적인 공통점은 잘못된 가정, 전략, 생각으로 뭔가 죽는다는 것이다. 잘못된 가정에 해당 유기체와 함께 죽든 어리든 간에 창조를 위해서는 잘못된 가정들이 죽어야 한다. 계산 기술이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다. 트랜지스터를 통한 전자 컴퓨터가 도래하기 전에 계산 기술은 완전히 다른 원칙, 전기, 기계적인 중기계, 복잡한 기계장치, 전통적인 주판, 몰입이와 자별 등을 사용했다. 컴퓨터 자체도 등장 이후에 계속 변화했다. 인간 세계의 모든 변화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이 된다. 여러분이 파괴된 것을 높이 평가하든 아니든 변화는 파괴를 수반한다. 이런 원칙은 운송수단 변화 같은 급격한 변화든 연소 엔진 제조법의 변화 같은 미묘한 변화든 간에 모든 변화에 적용이 된다. 분자의 죽음, 세포의 죽음, 유기체의 죽음, 종의 죽음, 그리고 이들이 구현한 세계관의 죽음이든 기업, 상품, 기술, 과학, 이론의 든
죽음과 창조의 불과 원성에서 우리가 앞서 다른 방식을 설명했던 원칙이 다시 등장한다. 예컨대 도처에 존재하는 죽음과 파괴는 세상에 넘쳐나는 창조성에 지불하는 대가이다. 넘어가서 챕터 6 우연과 필연의 패러독스. 아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아는 것이다.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만약 여러분이 간디나의 들과 같은 삶을 산다면 수많은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결정의 선택 일부는 인간의 역사를 바꾸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선택이 정말 역사의 경로를 바꿀 수 있을까? 어떤 미래인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여지없이 도래할 어떤 미래를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정도의 영향밖에 미치지 못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지구에는 늘 전쟁과 비참이 만연할 수도 있고 혹은 결국에 전쟁과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가 지구를 산산조각 낼 수도 있다. 세계의 지도자들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적절한 질문을 해보자. 가는 여러분이 하는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일까? 전쟁에서 싸울까 말까? 아침으로 어떤 시리얼을 먹을까? 누구와 결혼할까? 어떤 영화를 볼까?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전략들이 이런 문제로 논쟁되었지만 지금까지 별 성과가 없었다. 거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기실 이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연과 필연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인간의 영역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의 시각을 이해할 수가 있다. 머리로 쌓은 삶, 우연에서 파생된 필연, 세상을 살기 위해서 박테리아가 어떻게 헤엄치는지 기억해보자. 그리고 따기처럼 나선형으로 생긴 박테리아의 편모가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박테리아는 앞으로 나갔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박테리아는 아무 방향으로 굴렀다. 역시 박테리아가 전진하는 방향을 바꿀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 요컨대 박테리아가 그의 목적지인 먹이에 도착을 이런 것은 예측할 수가 있다. 자연법칙의 기초는 바로 이런 예측 가능성이 있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있다. 이런 점에서 박테리아도 특이한 사례가 아니다. 과학자들은 자연법칙이 이런 원칙에 기초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눈이 멀어지는 과정을 다시 떠올려보자. 눈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신경관과 외배엽이라는 두 세포 집단들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신경관 세포들은 외배엽 세포들의 수용체에 단백질이 인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이 메시지에 반응해서 외배엽은 태아의 신체 표면에 작은 구멍을 만든다. 그 다음에 이들 세포들이 추가로 수많은 메시지를 교환한 후에 수정체형체, 유리체, 각막 같은 눈 조직을 만들어 나간다. 여러분이 수많은 시위군중이 정교한 넓은 도로를 건너야 한다고 상상해보자. 군중들 속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은 도로를 가로질러서 크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행진하는 군중들 틈에서 오다가도 못하고 이리저리 떠밀리는 힘없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러고 있다가 보면은 군중들이 떠밀려서 도로 건너편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언제 어느 곳으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신경관에서 배출된 한 분자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 이 분자는 수십억 개의 다른 분자들이 둘러싸인 채 신경관과 외배엽 사이의 공간으로 흘러나온다. 모든 분자들이 매우 불규칙하게 서로 부딪히며 움직인다. 이 분자들이 충돌하게 하는 것이 열이다. 열역하기 때문에 열은 입자 운동이다. 하지만 불규칙한 움직임일지라도 세포들의 대화 결과는 눈과 뇌의 형성처럼 예측이 가능하다. 분자 메시지와 결합한 수행체는 그 형태를 바꾸고 곧이어 다른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시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조직기관 유기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자연법칙을 전 우주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조직과 유기체의 발달 법칙을 알면 꼭 그렇게 볼 수도 없다. 신경관의 외배엽으로 하여금 수정체를 만들도록 하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을까? 신경관의 모든 분사 메시지가 우연하게도 모든 다른 것으로 가는 바람에 단 하나의 분자 메시지도 외배엽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동전 등지기 게임을 100만 번 해서 모두 안면에 나올 만큼 가능한 혹은 불가능한 일이다. 확률 이론에 따르면 신경관의 분자 메시지 중에서 어느 하나도 외배엽에 도달하지 못해서
장님으로 태어날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러나 확률이 낮은 것이지 0은 아닌 것이다. 자연법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법칙에도 작은 틈은 존재한다. 이보다 작은 규모에서도 예측 가능성은 예측 불가능성에서 나온다. 이보다 훨씬 작은 규모에서 양자물리학 법칙으로 소립자들 간의 만남의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다. 이런 모든 사례들은 소립자, 원자, 박테리아 같은 작은 규모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다. 그러나 훨씬 더 큰 사물들도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칙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경이로운 일들은 수많은 신경세포들의 발화의 기초에 이루어지는 뇌의 정교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 사회든 비인간 사회든 모든 사회에 이런 원칙이 적용이 된다. 인종 간의 분리가 좋은 사례다. 50년 전에 미국 정부는 인종 통합을 위해서 획기적인 노력을 했지만 지금도 거주지 분리 같은 인종 분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인구 밀집 도시를 상상해보자. 이런 지역에서는 백인과 유색 인종의 집이 여기저기 무작위로 흩어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백인이 조금 더 많이 거주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유색 인종이 조금 더 많이 거주한다. 언제 어디로 이사 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긴 하지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도시로 오는 가족들이 종종 있다. 또 다른 사례는 페스트, 홍역, 천연두 같은 전염병의 확산과 관련된다. 여러분 몸에는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도 모르는 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존재할 수가 있다. 여러분과 내가 만났다고 해도 여러분이 내게 병을 옮길지 혹은 내가 병에 걸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병을 옮길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공공보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 같은 시도로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인구의 몇 프로가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할까? 50%? 80%? 100%? 사람들 간의 개별적인 만남과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다. 이들의 만남은 결국 개인적인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병이 얼마나 쉽게 퍼지는지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염시키는지는 계산할 수 있다. 그런 평균적인 정보만으로도 인구의 몇 프로가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다. 이런 사례 등등.